제1부 릴리폿 소인국 여행기. 제1장. 저자가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고 처음 여행에 나서게 된 이유들을 설명한다. 그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하여 목숨을 건지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고 릴리폿 나라의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수도로 끌려간다. 나의 아버지는 노팅엄셔에 자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다. 나는 5 아들 중 3번째였다. 아버지는 내가 14살이었을 때 케임브리지의 에마누엘 칼리지에 보냈고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학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나를 유학시키는 비용은 나의 생활비가 아주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작은 재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베이츠 선생님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분 밑에서 4년을 일했다. 아버지는 가끔 내게 소액의 돈을 붙여주었다. 나는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항해술과 그에 관련된 수학 지식을 배우는 데 사용했다. 그런 지식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나는 장래 언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늘 생각했다. 나는 베이츠 선생님의 집을 나온 뒤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삼촌 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도움으로 레이던 대학교 유학자금 40파운드를 마련했고 또 연간 30파운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레이던 대학교에서 2년 7개월 동안 의학을 공부했는데 그 지식이 장거리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던에서 돌아온 직후에 나는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의 추천으로 스왈로호의 선상 의사가 되었는데 그 배의 선장은 에이브러햄 패널이었다. 나는 그 선장 밑에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지중해 동부 지역과 다른 지역을 2차례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런던에 정착할 생각을 했다. 옛 스승 베이츠 선생님은 그것을 적극 격려했고 또 내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올드주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얻었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뉴게이트 거리에서 양말 가게를 하는 에드먼드 버튼 씨의 둘째 딸인 메리 버튼과 결혼했는데 장인은 내게 400파운드의 지참금을 주었다. 그러나 고마운 스승 베이츠 선생님이 그 후 2년 만에 돌아가셨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내 의원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양심상 내 동료 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행위를 따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와 몇몇 친지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선상 의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2배에서 연속하여 의사로 근무하면서 6년간 동인도 제도와 서인도 제도를 여러 번 여행했고 그로 인해 내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다. 나는 여가 시간이면 고대와 현대의 최고로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배에 좋은 책들이 다수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항해 중에 어떤 지역에 상륙하면 그 지역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풍습과 기질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쉽게 배웠다. 이 여행들 중 마지막 여행에서는 그리 큰 돈을 벌지 못했고 나는 바다가 실증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육지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올드주리에서 페터레인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다시 부두 가까운 지역인 워핑으로 옮겨갔는데
선원들을 내 의원의 환자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개업 생활은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의원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3년을 보냈으나 별 성과가 없었고, 나는 남태평양으로 출항 예정인 엔틸로프호의 선장 윌리엄 프리처드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 다시 항해에 나섰다. 우리는 1699년 5월 5일 브리스틀에서 출발했고, 항해는 처음엔 아주 순조로웠다. 이 해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여 독자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단지 다음의 사항만 말하면 충분하리라. 동인도 제도로 가는 길에 우리는 폭풍을 만나 테즈메이니아의 북서쪽으로 밀려갔다. 방위를 관측해보니 우리의 위치는 남위 30도 2분이었다. 선원들 중 12명은 과도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살아남은 선원들도 아주 허약한 상태였다. 그 해역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11월 5일, 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선원들이 배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우뚝 솟은 암초를 발견했다. 그러나 바람이 워낙 거세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곧바로 그 암초로 밀려갔고, 배는 좌초하여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나를 포함하여 선원들 중 6명은 배에서 바다로 작은 보트를 내려 그 위에 올라타고서 난파하는 배와 암초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내 계산으로 약 15km 정도 노를 저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팔을 돌릴 수가 없었다. 본선에 있을 때 이미 상당히 체력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체력이 바닥나버린 우리는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내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한 반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북쪽에서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우리의 보트가 뒤집혔다. 그 보트에 함께 탔던 내 동료 선원들, 암초 위로 도망친 선원들,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심 그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나는 운명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헤엄을 쳤고 바람과 조수의 도움으로 계속 앞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종종 다리를 밑으로 내려보았으나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았다. 내가 거의 탈진하여 더 이상 헤엄을 칠 수 없었을 때 갑자기 두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 무렵 강풍은 상당히 잦아들었다. 땅바닥의 경사도 아주 완만하여 거의 1.6km 정도를 걸어가니까 해안이 나왔다. 나는 그때가 저녁 8시 무렵이라고 짐작했다. 곧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800m 더 걸어갔으나 인가나 주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 몸이 너무나 탈진하여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아주 피곤했고 날씨는 무더웠으며 게다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브랜디를 약간 마셨으므로 아주 나른하여 그냥 드러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곧 나는 짧게 자란 부드러운 풀밭 위에 쓰러졌다. 거기서 평생 그런 단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나게 잠이 들었다. 내 추측에는 9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깨었을 때 여전히 대낮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려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등을 땅에 대고 누워 있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숱이 많고 기다란 나의 머리카락 또한 그런 식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나는 내 겨드랑이에서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나의 상체를 묶고 있는 여러 갈래의 가느다란 끈도 느꼈다. 그리하여 오로지 하늘만 쳐다볼 수 있었다.
태양은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햇빛은 내 두 눈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주위에서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지만 내가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곧 나는 어떤 살아있는 물체가 내 왼쪽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내 가슴을 통과하더니 바로 턱 앞까지 왔다. 내가 가능한 한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키가 불과 15cm 정도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에 활과 화살을 들었고 등에는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곧 적어도 그런 사람 40명쯤 되는 무리가 첫 번째 사람을 따라 내 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크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자 그들은 겁을 집어먹으며 뒤로 달아났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나의 양 허리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돌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듯이 두 손과 두 눈을 치켜 올리더니 해키나 대굴이라고 날카로우면서도 뚜렷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다른 자들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나는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운 좋게도 줄을 끊을 수가 있었고 내 왼쪽 팔을 땅에다 고정시킨 핀들을 잡아 뺐다. 나는 왼쪽 팔을 얼굴 쪽으로 들어올림으로써 그들이 나를 결박한 방법을 알아냈다. 방금 전에 사납게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엄청 아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내 머리카락을 왼쪽 땅에다 고정시킨 줄들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제 고개를 약 5cm 정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로잡기도 전에 두 번째로 달아났다. 그리고 곧 아주 날카로운 억양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멈추자 그들 중 하나가 톨고포낙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곧 나는 100여 개의 화살이 내 왼쪽 손에 발사되는 것을 느꼈다. 그 화살들은 100여 개의 바늘처럼 내 손을 찔러댔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유럽에서 포탄을 쏘아대는 것처럼 공중을 향해 또 다른 화살들을 발사했는데 그것들 중 다수가 내 몸에 떨어졌으나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일부 화살들은 내 얼굴에 떨어졌는데 나는 즉각 왼손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이 한바탕의 화살 세례가 끝났을 때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가 결박에서 풀려나려고 다시 버둥거리자 그들은 전보다 더 강력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그들 중 일부는 창으로 나의 양 옆구리를 찔러댔다. 운 좋게도 나는 몸에 꽉 끼는 가죽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창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 계획은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이미 풀린 나의 왼손을 써서 쉽사리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몸집이 아주 작은 그곳 주민들을 보니 나머지 주민들도 내가 보았던 그자와 똑같은 신체 구조라면 설령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 해도 충분히 대적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더 이상 화살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숫자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약 4m 떨어진 곳, 내 오른쪽 귀 위쪽에서 1시간 이상
뭔가 두드려 만드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정핀과 결박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땅에서 약 45cm 높이의 임시 가설무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시설의 평대 위에는 주민 4명이 올라설 수 있었고 거기에 오르는 사다리가 2-3개 설치되어 있었다. 그 평대에 올라온 주민들 중 하나는 지체 높은 사람인 모양인데 내게 장황한 연설을 했으나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랑그로 대훌산이라는 말을 3번 소리쳤다는 것은 미리 말해두고 싶다. 이 말과 앞에 나온 말들은 나중에 내게 설명이 되었다. 그 즉시 50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나서더니 나의 왼쪽 머리를 땅에다 결박시킨 줄들을 끊어주었다. 그러자 나는 머리를 자유롭게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곧 연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의 몸짓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고 그를 수행한 다른 3사람보다 훨씬 키가 컸다. 그 셋 중 한 명은 시종으로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옷자락을 약간 들어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키는 나의 가운데 손가락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나머지 2사람은 그의 양옆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나는 협박의 어투를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으나 약속, 연민, 친절함 등의 분위기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공손한 태도로 몇 마디 대답을 하면서 태양 쪽으로 나의 왼손을 들어올리고 2 눈을 치켜뜸으로써 태양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는 신용을 했다. 내가 배를 탈출한 지 여러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동안 단 한 조각의 음식도 먹지 못했으므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연의 욕구가 너무나 강력하게 압박해왔으므로 나는 더 이상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비록 예절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손가락을 내 입에 가져다 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표시했다. 후루고라 불린 고관대작은 내 몸짓을 금방 이해했다. 그는 임시 가설 무대에서 내려가더니 여러 개의 사다리를 내 양쪽 옆구리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내게 접근해왔다. 그들은 고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 나에 대한 최초의 첩보를 받은 황제의 명령으로 즉각 준비되어 그곳으로 수송되어 온 것이었다. 바구니 속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었지만 맛만 가지고서는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고기같이 생긴 어깨, 다리, 허리살 등이 잘 조리되어 있었는데 크기는 종달새 날개보다 더 작았다. 나는 그것들을 한 번에 2-3개씩 먹어치웠다. 소총 총알처럼 생긴 빵은 한 번에 3개씩 먹었다. 그들은 나의 식욕과 먹성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음식을 대주었다. 이어 나는 음료가 필요하다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나의 먹성으로 보아 음료도 보통의 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아주 교묘한 기술을 발휘하여 그들 나라에서 제일 큰 통을 줄을 서서 들어올리더니 내 손까지 굴려와서 마개를 땄다. 거기에는 음료가 4분의 1리터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것은 부르고뉴 와인 같은 맛이 났지만 한결 더 감미로웠다. 그들은 내게 2번째 통을 가져왔고 나는 단숨에 마시고서는 좀 더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놓을 통이 없었다. 내가 이런 경이로운 행동을 해보이자 그들은 기뻐서 소리쳤고 내 가슴 위에서 춤을 추면서 아까 했던 말인 헤키나 대구를 몇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깨끗이 비워버린 두 통을 땅으로 내던지라고 나에게 신호를 했고, 그에 앞서 보라크 미볼라라고 외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켜서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공중에 떠오르는 두 통을 보자 다 같이 해키나 대굴 하고 소리쳤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나는 그들이 내 몸 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 소나기로 잡을 수 있는 40명 혹은 50명을 소나기에 움켜잡고 땅에다 패대기 치고 싶은 욕구를 문득문득 느꼈다. 그러나 아까 몸에 맞았던 화살의 고통이 기억났고 그건 그들이 내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또 내가 아까 지체 높은 사람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명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공격적 욕구를 억누를 수 있었다. 게다가 엄청난 비용도 아끼지 않고 내게 관대한 대접을 해준 사람들에게 나 또한 상호 우위의 정을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소인들의 대담한 행동에 내심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왼쪽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내 몸 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다. 또 틀림없이 내가 아주 엄청난 괴물처럼 보일 텐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잠시 뒤 내가 더 이상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자 내 앞에 황제가 보낸 높은 신분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 정부 고관은 내 오른쪽 다리의 발목 부분에서 올라와서 내 얼굴까지 전진해 왔는데 수행원이 약 12명이었다. 그는 폐하의 옥새가 찍힌 신임장을 꺼내서 내 눈앞에 들이밀고서 약 10분간 연설을 했다. 그는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으나 말하는 어조는 결연했다. 그는 가끔씩 앞쪽을 가리켰는데 비록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800m 정도 떨어진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내각에서 나를 수도로 데려오라고 결정했고 폐하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나는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에다 갖다 놓고 이어 내 머리와 몸을 가리키면서 결박을 풀어달라는 표시를 했다. 고관은 내 뜻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안 된다는 뜻을 표시하고 또 양손을 포개어 보여주면서 내가 포로 자격으로 수송돼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그렇지만 고관은 내가 고기와 음식을 충분히 먹는 등 잘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고 몸짓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그 순간 또다시 내 힘으로 결박을 풀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얼굴과 양손에 아까 화살을 맞았을 때 따끔거리는 고통이 여전히 느껴졌다. 사실 내 피부는 물집이 잡혔고 또 여러 개의 화살이 아직도 얼굴과 양손에 박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목격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처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후르고와 그의 수행원들은 아주 공손하면서도 쾌활한 표정으로 내게서 물러갔다. 곧 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페플롬셀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 왼쪽 옆구리에 달라붙어 결박한 밧줄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양의 오줌에 소인들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앞선 나의 동작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엄청난 소음과 경류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물살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내 오른쪽 옆구리에서 좌우로 멀찍이 벌려 서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내 얼굴과 손에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 연고 덕분에
몇 분 사이에 화살에 맞아 따끔거리던 통증이 다 사라졌다. 이런 편안한 상황에다 아주 영양가 높은 고기와 음료를 먹고 마셔서 원기가 회복된 탓인지 나는 곧바로 다시 잠에 떨어졌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나는 8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와인통에다 수면제를 섞었던 것이다. 내가 상륙하여 풀밭에 드러누워 자고 있던 그 순간에 황제는 지급 전령에 의하여 그 소식을 보고받은 듯하다. 황제는 이어 내각에서 내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나를 결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결박 작업은 내가 잠들어 있던 밤중에 수행되었다. 또 내게 다량의 고기와 음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수송기계를 준비하여 수도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결단은 아주 과감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나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 그 어떤 유럽의 군주도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조치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관대한 것이었다. 가령 이 사람들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창고와 화살로 나를 죽이려 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따끔거리는 화살을 느끼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나의 분노와 체력은 엄청나게 솟구쳤을 것이다. 당연히 나를 결박한 밧줄 따위는 가볍게 풀어버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을 것이며 또 내게서 아무런 자비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었고 명성 높은 학문의 후원자인 황제의 포용과 격려에 의하여 완벽한 수준의 기계공학에 도달했다. 이 군주는 나무들이나 다른 무게 나가는 것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바퀴 달린 운송기계를 여러 개 준비해두었다. 그는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엄청나게 큰 군함들을 건조하고는 이 수송기계들을 사용하여 300 내지 400m 떨어진 바다까지 수송했다. 500명의 목수와 기사들이 즉각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송기계를 준비하는 작업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땅에서 8cm 높이로 들어올린 목재기계였는데 길이 2m에 너비가 약 1.2m였고 그 밑에는 22개의 바퀴가 달려 있었다. 나는 아까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바로 이 수송기계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 기계는 내가 상륙한 후 4시간 만에 출발한 듯 했다. 기계는 누워있는 나의 바로 옆에 평행이 되게 놓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들어서 그 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하여 30cm 높이의 기둥 8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갈고리를 써서 짐 꾸리는 끈처럼 굵은 노끈들을 일꾼들이 내 목, 양손, 상체, 두 다리 등에 튼튼하게 감아놓은 무수한 붕대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900명의 힘센 인력이 달려들어 기둥에 고정시킨 도르래를 이용하여 이 노끈들을 잡아당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3시간도 안 되어 수송기계 위에 올려졌고 다시 단단하게 결박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와인에 들어간 수면제 탓에 내내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키가 12cm 정도 되는 황제 폐하의 말 1,500마리가 동원되어 나를 수도까지 끌고 갔다. 수도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8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가 길 떠난 지 4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고장이 나서 수송기계가 잠시 멈춰선 동안에 2~3명의 젊은 원주민들이 잠든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수송기계 위로 올라와
내 얼굴까지 살금살금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인 근위대의 장교가 그가 휴대한 단창의 날카로운 끝을 내 왼쪽 콧구멍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것은 볏짚처럼 내 코를 자극했고 나는 거세게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사라졌다. 나는 수송 도중에 갑자기 깨어난 사건의 전말을 3주 후에나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내내 장거리 행군을 했고 밤이 되자 멈춰섰다. 나의 양 옆에는 각 500명의 근위대원이 보초를 섰는데 절반은 횃불을, 나머지 절반은 활과 화살을 들고 대기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면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우리는 행군을 계속했고 정오 무렵에 도성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황제와 궁중신하 전원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관들은 황제가 직접 내 몸에 올라가서 옥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다. 운송기계가 멈춰 선 곳에는 오래된 사원이 하나 서 있었는데 왕궁 내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 그곳은 몇 해 전에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부정탄 곳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전환되었고 모든 장식품과 집기들은 치워졌다. 나는 이 건물에 머무르기로 결정되었다. 북쪽을 바라보는 대문은 높이 약 1.2m에 너비가 거의 60cm였다. 나는 이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었다. 대문의 양옆에는 땅에서 15cm 정도 올라온 곳에 자그마한 창문이 각각 하나씩 나 있었다. 왼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국왕의 대장장이들이 91개의 쇠사슬을 반입했다. 그 쇠사슬은 유럽의 귀부인의 시계를 매단 줄처럼 생겼는데 크기도 그와 거의 비슷했다. 그들은 그 쇠사슬을 내 왼쪽 다리에다 걸고 다시 36개의 자물쇠로 꽁꽁 잠갔다. 이 사원의 맞은편, 큰 길 저쪽 약 6m 떨어진 곳에는 대략 1.5m 높이의 작은 탑이 하나 있었다. 황제는 나를 쳐다보기 위해 궁중 대신들과 함께 이 탑에 올랐다. 나는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도시의 주민 약 10만 명이 그곳에 나온 것으로 추산되었다. 근위병들이 나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1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곧 그것을 금지하면서 다시 내 몸 위로 올라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포고령이 떨어졌다. 일꾼들은 내가 더 이상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내 몸을 결박했던 노끈을 다 끊었다. 그러자 나는 지난 한평생 느껴본 적이 없을 법한 우울증을 느끼며 일어섰다. 내가 일어서서 걷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커다란 고함을 일제히 내질렀는데 그 굉음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의 왼쪽 다리를 묶은 쇠사슬은 길이가 약 2m였으므로 반원형을 그리며 앞뒤로 걸어다니는 자유만 겨우 누릴 수 있었다. 쇠사슬의 끝이 대문에서 10cm 떨어진 곳에 고정되었으므로 나는 대문 안으로 기어들어가 사원 경내에서 몸을 쭉 뻗고 드러누웠다. 제2장 릴리펫의 황제가 여러 명의 귀족을 데리고 구금 중인 저자를 보러 오다. 저자가 황제의 신체와 의복에 대하여 묘사하다. 저자에게 릴리펫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학자들이 임명되다.
저자가 온순한 기질로 그들의 호감을 얻다. 저자의 호주머니가 수색되어 칼과 권총을 빼앗기다.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그처럼 흥미로운 광경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듯하다. 사원 주변의 지역은 하나의 계속되는 정원처럼 보였다. 대체로 사방 12m의 정방형인 울타리 친 들판은 그만한 넓이의 화단과 비슷해 보였다. 이 들판들 사이에 약 500제곱미터의 숲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서 있었고, 내가 보기에 가장 높은 나무들은 키가 2m 정도 되는 듯 했다. 이어 나의 왼쪽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는데 극장 무대 배경으로 그려놓은 도시처럼 보였다. 나는 벌써 여러 시간 동안 극심한 생리적 욕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는데 거의 이틀 동안 용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화급함과 수치심 사이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었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는 사원의 대문을 닫았고 쇠사슬이 허용하는 데까지 갔다. 그리고 그 불편한 물건을 내 몸에서 방출했다. 내가 이처럼 지저분한 행동을 저지른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 나는 관대한 독자들이 내가 처한 곤궁한 상황을 원만하고 불편부당하게 고려한 후에 이런 행위를 양해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때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쇠사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야외로 나가서 용변을 봤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그 지저분한 물건은 처리가 되었다. 분뇨 처리 업무를 맡은 2명의 하인들이 손수레에 담아서 그 냄새나는 물건을 밖으로 내갔던 것이다. 청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 입장을 온 세상에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나는 일견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이토록 길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이 문제와 그 외의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나의 청결함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이 용무가 끝났을 때 나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황제는 이미 작은 탑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황제를 태운 말은 잘 훈련된 어마였지만 마치 자기 앞에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광경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으므로 놀라서 앞발을 들고서 벌떡 서버렸다. 그러나 탁월한 기수인 황제는 안장 위에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그러자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말의 코피를 재빨리 잡았다. 그동안 황제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 아주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찬찬히 쳐다보았으나 나의 쇠사슬이 미치는 범위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대기 중인 요리사와 시종들에게 내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바퀴 달린 수레 위에다 그것들을 올려놓고서 내 손이 미치는 곳까지 밀고 왔다. 나는 그 수레에서 음식을 집어들고 곧 비워버렸다. 20대의 수레에는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고 10대는 술이 들어 있었다. 고기가 든 각 수레에는 2-3번 씹어먹을 만한 분량의 고기가 들어 있었다. 음료는 도자기 병에 들어 있었는데 수레 한 대당 병이 10개씩 있어서 그것을 몽땅 한 번에 마시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마셨다. 황후와 황자, 황녀들은 여러 명의 귀부인들을 대동했으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황제의 말이 놀라서 앞발을 쳐드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들은 의자에서 내려와 황제에게로 왔다. 나는 이제 황제의 용모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는 궁정의 그 어떤 신하보다
내 손톱만큼이나 키가 더 컸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남성적이었고 오스트리아풍의 입술에 매부리 코였다. 안색은 올리브 빛깔이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상체와 사지는 잘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몸짓은 우아했고 행동거지는 장엄했다. 그는 당시 28세 9개월이었으므로 한창 때를 지나기는 했으나 즉위하여 통치한 지 7년이 지났고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았으며 전투를 하면 대체로 승리했다. 황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나는 옆으로 누웠고 그리하여 내 얼굴은 그와 평행을 이루었다. 이제 그는 내게서 약 3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 있었다. 나는 그 후에도 황제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본 일이 여러 번이었으므로 그의 신상 묘사는 아주 정확하다고 자신한다. 황제의 의복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해당하는 패션이었다. 그는 머리에 보석들이 상감된 가벼운 황금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 끝부분에는 깃털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가 혹시라도 움직일 때를 대비하여 칼집에서 뽑은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칼은 길이가 거의 8cm였는데 칼자루와 칼집은 다이아몬드가 상감된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고 그래서 나는 일어섰을 때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귀부인들과 궁정 신하들은 대부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황금과 순은의 무늬가 장식된 땅바닥에 펼쳐놓은 패티코트 같은 인상을 주었다. 황제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대답을 했으나 우리는 서로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사제와 법률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의 의복으로 짐작을 했다. 황제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혼성 속어 등을 말해봤지만 모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있다가 궁정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고 내 곁에는 강력한 경비 부대가 남겨졌다. 어떻게 하든 내 곁 가까운 곳에 밀고 들어오려고 조바심치는 대중의 뻔뻔함과 때로는 악의를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내가 집 앞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들 중 몇몇 뻔뻔한 자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고 그중 한 화살은 나의 왼쪽 눈을 거의 맞출 뻔했다. 경비대장은 그 6명의 난동꾼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는 것만큼 합당한 처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하병사들은 그 지시를 받아들여서 창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들을 찔러대면서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밀어넣었다. 나는 그들을 내 오른손으로 모두 잡아서 그중 5명은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6번째 주민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 자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불쌍한 주민은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고 경비대장과 장교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특히 내가 손칼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자 더욱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곧 그들의 공포를 불식시켰다. 나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 주민을 묶은 밧줄을 재빨리 끊어주고 그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났다. 나는 나머지 주민들도 호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동일하게 처리했다. 그러자 병사들과 주민들은 나의 관대한 처분에 크게 감동한 모양이었다. 나의 그런 태도는 궁중 여론에서 내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다.
저녁 무렵 나는 아주 힘들게 집으로 들어가 거기 땅바닥에 누웠다. 나는 약 2주간을 그런 식으로 생활했다. 이 기간 동안 황제는 나에게 알맞은 침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침대 600개가 수레로 내 집에 실려와서 조립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150개의 침대들로 너비와 길이를 맞추어 내가 사용할 침대의 바닥을 만들고 나머지 450개로 그 위에 3층을 더 얹었다. 그 침대 덕분에 나는 매끈한 돌로 이루어진 딱딱한 바닥의 압박으로부터 그런대로 해방이 되었다.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들은 침대와 같은 계산의 비율을 적용하여 내게 깔개, 담요, 덮개 등을 제공했다. 나처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그 정도면 친구로서는 충분했다.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나를 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부자, 한가한 사람, 궁금증 많은 자들이 수도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자칫 마을들이 텅 비고 농사와 가사일에 대하여 엄청난 태만이 발생할 뻔했으나 황제는 여러 번의 칙령과 국가 포고령을 내려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막았다. 황제는 나를 이미 본 사람은 즉각 집으로 돌아가되 나의 집 50m 근처까지 다시 오려면 궁정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그 칙령 덕분에 정부의 재무부는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한편 황제는 가기를 여러 번 개최하여 나를 처분할 방향에 대하여 신하들과 논의했다. 나중에 나의 각별한 친구이며 정부 고관이어서 비밀 사항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궁정은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쇠사슬을 끊고 달아날 것을 우려했다. 나의 식사 비용은 엄청난 규모였고 식량이 모자라서 기근 사태가 올 수도 있었다. 한때 그들은 나를 굶겨 죽일 생각도 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 얼굴과 양손에 독화살을 쏘아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생각해봤다. 저런 거대한 시체의 악취는 수도에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병은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었다. 이런 논의가 오고 가는 중에 여러 명의 군 장교들이 가게의 장소를 찾아갔고 그들 중 2명이 방 안으로 들어가 위에서 말한 6명의 범죄자들을 관대하게 풀어준 나의 행동을 보고했다. 황제와 가게 대신들은 그 보고를 받고서 깊이 감동을 받았고 곧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 수도 근처 800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마을은 내일 아침 산악인간의 음식용으로 6두의 쇠고기, 40두의 양, 기타 고기들을 내놓아야 한다. 또 그에 비례하여 양질의 빵과 와인, 기타 주류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황제는 이어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라고 재무부에 명령을 내렸다. 이 비용과 관련하여 황제는 주로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했고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시민들은 전쟁에 나설 때 자기 비용으로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간의 하인으로 600명이 내게 배정되었다. 이 하인들에게는 숙식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불되었고 편의를 위해 내 집문 양옆에 그들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었다. 또 그 나라의 풍습에 알맞은 옷을 내게 지어주라고 300명의 재봉사에게 지시가 내려졌다. 폐하의 측근인 6명의 대학자들이 나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마지막으로 황제의 어마들, 귀족의 말들, 그리고 근위부대 등이 내가 보는 데서 훈련을 함으로써 산악인간에게 빨리 익숙해지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런 명령들은 즉각 실시되었다. 그리고 약 3주 동안에 나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에 큰 진척을 보였다. 그 기간에 황제는 자주 나를 찾아와서 학자들이 나를 가르치는 일을 거들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다. 내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은 폐하께서 빨리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알아듣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내각의 조언이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루모스 켈민, 페소 데스마르, 론 엠포소 해야 한다. 풀이하면 황제와 그의 왕국의 평화를 맹세하라. 이다. 그러나 너를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인내심과 신중한 행동으로 본인과 신하들의 호감을 얻도록 하라. 황제는 또 해당 관리에게 내 몸 수색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으니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도 했다. 내가 몸에 위험한 무기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산악인간의 몸집에 걸맞은 물건들이라면 틀림없이 위험한 무기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는 폐하께 조금 더 심려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또 지금이라도 내 몸을 탈탈 털고 또 호주머니를 털어서 황제 앞에 내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몸짓 절반, 말 절반으로 표시했다. 황제는 왕국의 법률에 의하여 2명의 황실 관리가 수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나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이런 수색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 황제는 나의 관대함과 공정함을 아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2명의 관리의 목숨을 내 손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들이 내게서 무엇을 압수하든 간에 내가 왕국을 떠날 때에는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2명의 관리를 내 손으로 집어올려 그들을 나의 상의 호주머니에 먼저 집어넣었고 이어 다른 호주머니들로 차례로 옮겨놓아 수색을 도왔다. 그러나 나의 2 시계 호주머니와 또 다른 비밀 호주머니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 호주머니에는 내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자그마한 필수 용품들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한 시계 호주머니에는 은재 시계가 들어있었고 다른 시계 호주머니에는 자그마한 지갑에 약간의 금이 들어있었다. 2명의 관리는 펜, 잉크, 종이를 휴대하고서 그들이 본 모든 물건에 대하여 정확한 물품 목록을 만들었다. 그 작업이 끝나자 나를 다시 땅에다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목록을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후에 이 목록을 한자 한자 있는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다음과 같다. 먼저 산악인간의 상의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진 끝에 우리는 커다란 낡은 천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는 폐하의 주요 국무회의실에 카펫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컸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커다란 은재 괴짝이 들어있었는데 역시 같은 은으로 된 뚜껑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수색자들은 그 괴짝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그 괴짝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 쌓인 먼지가 무릎 절반까지 올라왔고 그중 일부가 우리의 얼굴에 날아들어 우리 2 사람은 여러 번 재채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서 우리는 얇은 하얀 물질의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 물질들은 층층이 포개어져 있었고 사람 3명 정도의 크기였으며 단단한 줄로 묶인 데다 검은색 무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박한 의견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자 한자가 거의 우리 손바닥만 했습니다. 왼쪽 조끼 호주머니에는 일종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 등에는
20개의 기다란 기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폐하 궁정의 쇠 울타리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산악인간이 이 도구로 머리카락을 빗는다고 짐작했습니다. 이렇게 짐작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자주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탓도 있었습니다. 그의 중간 덮개의 커다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우리는 사람 키 정도의 속이 빈 쇠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큰 단단한 나무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한쪽 면에는 커다란 쇠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조각에는 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왼쪽 호주머니에도 이와 똑같은 물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끼 호주머니에는 하얀 금속과 붉은 금속으로 만든 동그랗고 평평하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조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하얀 조각들은 은인 것 같았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의 동료와 저는 그것들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새끼 호주머니에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2개의 검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호주머니의 바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꼭대기까지 아주 어렵사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머리보다 2배나 큰 하얗고 둥근 물질이 있었습니다. 2 기둥의 안에는 거대한 쇠 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물건일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그에게 그 속에 든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케이스에서 꺼내더니 그의 나라에서는 그중 하나로 턱수염을 면도하고 다른 하나로는 고기를 써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2개의 호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시계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간 덮개의 위쪽을 파고 들어가는 2개의 커다란 틈새인데 복부의 압력으로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시계 주머니에는 커다란 은재 사슬이 걸려 있었고 그 바닥에는 경이로운 기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슬의 끝에 있는 기계를 꺼내 보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같이 생겼는데 절반은 은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소 투명한 금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금속에 이상하게 생긴 무늬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무늬들을 만져보려 했으나 투명한 물질이 우리의 손가락을 막아냈습니다. 산악인간이 이 기계를 우리의 귀에 대주었는데 물방앗간처럼 끊임없는 소음이 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미지의 동물이거나 그가 예배하는 신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의견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소 불완전하게 의사표시를 했기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신탁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그가 평생 동안 어떤 행동을 하든 그에게 시간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왼쪽 시계 주머니에서 어부가 어망으로 쓸만한 커다란 그물을 꺼냈는데 지갑처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여러 개의 잡다한 금속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황금이라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폐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어떤 거대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발견했습니다. 그 허리띠 왼쪽에 사람 5명 길이의 단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오른쪽에는 2개의 방으로 나뉜 쌈지가 매달려 있었는데 각 방은 폐하의 신민 3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들 중 하나에는 아주 무거운 금속으로 만든 여러 개의 둥근 공들이 있었는데 그 크기는 우리의 머리만 하여 그것을 들어올리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른 방에는 검은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리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서
우리의 손바닥에 그 알갱이를 50개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산악인간의 몸에서 발견한 물건들의 목록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공손하게 대했고 폐하의 명령에 고분고분하게 따랐습니다. 폐하의 성대한 치세 제89월 4일에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클레프렌 프렐로, 마르시 프렐로. 이 목록이 황제 앞에서 낭독되자 황제는 몇몇 물건들을 자진 제출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그는 먼저 나의 단검을 내놓으라 했고 나는 칼집제 다 바쳤다. 이어 황제는 정예군 3,000명을 소집하라고 명령하여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나의 주위를 둘러싸게 했다. 그들은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여 활과 화살을 발사할 채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의 두 눈은 황제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황제는 그 단검을 꺼내보라고 명령했다. 단검은 바닷물 때문에 다소 녹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상태가 양호했다. 내가 칼을 꺼내들자 모든 병사들이 공포와 경탄의 고함을 내질렀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어서 내가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자 번쩍거리는 칼의 빛이 그들을 눈부시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관대한 군주인 폐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위축되었다. 그는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서 내 발을 묶은 쇠사슬에서 약 2m 지점의 땅에다 부드럽게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요구한 것은 속이 빈 쇠기둥, 즉 나의 호주머니 권총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고 황제의 뜻에 따라 그 용도를 보여주게 되었다. 나는 권총에 화약만 장전하여 발사하기로 했다. 다행히 화약 쌈지는 바닷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 화약을 물에 젖게 하는 것은 신중한 선원이라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사태이다. 나는 먼저 황제에게 놀라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런 다음 권총을 들어 공중에 발사했다. 그 총소리는 단검보다 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수백 명이 마치 벼락에 맞아 죽는 것처럼 땅에 엎드렸다. 심지어 황제 자신도 땅에 서 있기는 했지만 잠시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나는 방금 단검을 내놓았던 것처럼 내 권총 두 자루도 화약삼지 및 총알과 함께 자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화약삼지는 특히 불 근처에다 놓아두지 말라고 간청했다. 만약 거기에 불이 붙으면 황제의 궁전이 공중분해가 되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황제가 아주 보고 싶어한 시계도 내놓았다. 황제는 근위병사 2명에게 명령하여 그 시계를 어깨에 맨 막대기로 운반하게 했는데 그 모습은 영국에서 짐꾼 2사람이 맥주통을 메고 가는 것과 비슷했다. 그는 시계가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분침이 움직이는 모습도 기이하게 여겼다. 서인들은 우리들보다 시력이 월등하게 좋았으므로 황제는 분침의 동작을 쉽사리 알아봤다. 황제는 주위에 있던 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다양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내가 그들의 말을 완전하게 알아듣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은화와 동전도 내놓았고 9개의 커다란 황금 조각과 그보다 작은 황금 조각이 든 그물 지갑도 제출했다. 나의 칼과 면도날, 빗과 은제 코담배통, 손수건과 수첩도 역시 내놓았다. 나의 단검, 2자루의 권총, 화약삼지는 수레에 실려 황제의 저장고로 운반되어 갔으나 나머지 물품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내가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수색을 받지 않은 비밀 호주머니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안경, 호주머니 망원경, 기타 사소한 편의품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황제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반드시 수색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게다가 그것들을 내 품 안에 꼭 끼고 있지 않고 밖으로 내놓으면 사라지거나 망가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제3장. 저자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황제와 남녀 귀족들을 즐겁게 하다. 릴리포 궁정의 오락 행사를 묘사하다. 저자가 조건부로 자유를 부여받다. 나의 공손한 기질과 선량한 행동은 지금까지 황제와 그의 궁정에서 호평을 받았고, 또 군대와 일반 국민들도 나를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곧 자유의 몸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런 호의적인 여론을 진작시키려 했다. 원주민들은 점점 더 나를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았고, 그리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땅 위에 드러누워 내 손을 옆으로 펼쳐서 주민 5-6명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과 소녀들이 내 머리카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바꼭질 놀이를 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소인국의 현지어를 이해하고 말하는데 큰 친척을 보였다. 황제는 어느 날 내게 여러 가지 고개 행사를 보여줄 마음을 먹었다. 소인들은 고개의 기술이나 규모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 나는 그 중에서도 밧줄 고개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것은 땅에서 공중으로 5cm 올라간 약 60cm 길이로 펼쳐진 가느다란 하얀 줄 위에서 연기하는 놀이였다. 나는 이 고개에 대하여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 고개는 고관직을 노리며 또 궁중에서 높은 총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놀이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모두가 귀족 출신이거나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망이나 종종 발생하는 불명예로 인하여 고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5-6명의 후보자들이 밧줄 고개를 시연하여 황제와 궁정을 즐겁게 하겠다고 황제 폐하에게 청원한다. 밧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점프한 사람이 그 고관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장관들은 아주 빈번하게 그들의 기술을 보여서 예전의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황제에게 납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무장관인 플립 넵은 제국 내의 모든 장관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밧줄보다 약 3cm 높게 설치되어 있는 밧줄 위에서 연기를 해보였다. 나는 그가 밧줄 위에 설치된 나무 접시 위에서 궁중제비를 여러 번 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밧줄이라는 것은 영국의 평범한 노끈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되었다. 내 친구인 비서실장 렐드레살은 나의 공평한 의견을 말해보자면 재무장관 다음의 연기자이며 나머지 장관들은 수준이 거의 비슷했다. 이 오락 행사에는 종종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건 건수는 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는 2-3명의 후보가 사지를 부러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장관들 자신이 몸소 기량을 선보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고관들의 기록을 뛰어넘어야 하기에 다들 과감한 모험을 벌였고 그리하여 낙상을 입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낙상 사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3번을 기록하기도 했다. 내가 서인국에 도착하기 한두 해 전에 플립 넵은 낙상을 당하여 목이 부러질 뻔했으나 우연히 땅에 놓여있던 황제의 방석들이 추락하는 힘을 약화시켜주어 그런 참사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황제, 황후, 총리 대신 앞에서만 연기되는 또 다른 오락 행사가 있었다. 황제는 15cm 길이의 고급 비단줄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줄의 색깔은 각각 청색, 적색, 녹색이다.
이 줄들은 부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황제는 자신의 특별한 은총을 그 줄로 표현한다. 그 행사는 황제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 후보자들은 위에서 말한 줄타기 행사와는 전혀 다른 기량의 경연을 벌여야 한다. 나는 구세계든 신세계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사가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먼저 황제는 막대기 한쪽을 양손의 바닥과 평행이 되게 잡는다. 그 막대기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데에 따라서 후보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그 막대기 위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 밑을 기어서 앞뒤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때로는 황제가 막대기의 한쪽 끝을 잡고 총리 대신이 반대쪽 끝을 잡았다. 때로는 총리 대신이 전적으로 그 막대기를 잡는 적도 있었다. 자신의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면서 가장 오래 뛰어오르기와 기어가기를 하는 사람에게 푸른 색깔의 비단줄이 수여되었다. 붉은색은 차점자에게, 그리고 초록색은 3등을 한 자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그 비단을 허리에다 띠처럼 둘렀다. 궁중에 고관대작치고 그런 허리띠로 장식하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군대의 말들과 궁중 마국간의 말들은 날마다 내 앞에서 훈련을 했으므로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발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기수들은 내가 손바닥을 땅에다 내려놓고 있으면 그 위로 도약하여 건너갔다. 황제의 사냥꾼들 중 한 사람은 커다란 경주마를 타고서 내 발과 구두 위로 높이 솟아올라 건너갔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도약이었다. 나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황제를 즐겁게 하는 행운을 잡았다. 나는 60cm 높이의 보통 지팡이의 두께를 가진 목재 여러 개를 내 앞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황제는 목재부 책임자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다음 날 아침 6명의 목재 담당관이 각각 8마리의 말이 끄는 6대의 수레에 나누어 타고서 요청한 목재를 가지고 왔다. 나는 거기서 9개의 막대기를 집어들어 그것들을 가로 세로 75cm의 정사각형 골로 땅에다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어 나는 4개의 막대기를 더 끄집어내어 땅에서 약 60cm 높이로 들어올려 기존의 내 귀퉁이를 기준으로 내면에다 평행하게 고정시켰다. 이어 단단하게 세워놓은 9개의 기둥에 내 손수건을 올려놓고 사방으로 잡아당겨 북의 윗부분처럼 평평하게 폈다. 추가로 평행하게 고정시킨 내 막대기는 손수건보다 13cm가량 더 높아서 자연스럽게 난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작업을 완료하자 황제에게 24필의 기마로 구성된 정예 기마 부대를 소집하여 이 손수건의 들판 위에서 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제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나는 완전 무장한 말과 기병 장교를 하나씩 내 손으로 집어서 병원 위에 올려놓았다. 기마병들은 곧 대열을 형성했고 두 편으로 나뉘어 모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들은 날이 무딘 화살을 쏘았고 칼을 뽑아들었으며 도망치거나 뒤쫓았고 아니면 공격하거나 후퇴했는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사훈련을 수행했다. 평행하게 수평으로 고정시킨 4개의 막대기는 기병과 기마가 무대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황제는 그 광경을 너무나 재미있게 여겨서 그 후 며칠 동안 모의 전투를 계속 시연하라고 지시했다. 한 번은 황제가 직접 그 손수건 들판 위로 들어올려져 작전 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했다. 황제는 심지어 황후도 어렵사리 설득하여 내가 무대 2m 떨어진 곳에서 높이 들고 있었던 황후의 의자에서 그 모의 전투 장면을 직접 보게 했다. 이 오락 행사 중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딱 한 번 기병대장 소속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말이
말발굽으로 내 손수건을 쳐서 구멍을 냈고, 그리하여 말의 발이 그 구멍으로 빠지면서 말과 기수가 동시에 전복되었다. 나는 즉시 그 둘을 구제했다. 나는 한 손으로 그 구멍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아까 들어올렸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병 부대원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구멍에 발이 빠진 말은 왼쪽 어깨를 삐었지만 기수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손수건을 보수했지만 이런 위험한 놀이에서 그 강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기 2, 3일 전, 위에서 묘사한 것과 유사한 종류의 오락으로 궁중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전령이 도착하여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내가 처음 발견된 지역을 말 타고 달리던 몇몇 사람들이 땅 위에 떨어진 아주 커다란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기이하게 생긴 물건인데 둥그런 가장자리가 황제의 침실만큼이나 넓게 밖으로 뻗어 있었고 한가운데는 사람 키 높이만큼 솟아올라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었다. 몇몇 사람이 그 주위로 빙빙 도는데도 그것은 풀밭 위에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어깨 위를 타고 올라가 그 물체의 꼭대기에 도달했다. 꼭대기는 납작하고 평평했는데 그들이 발을 굴러보니 그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 물체가 산악인간의 소유물인 듯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만약 황제가 허락을 내린다면 5필의 말을 동원하여 이것을 황궁까지 수송해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서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고 그런 첩보를 받아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내가 난파된 후 처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 당황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 잠든 풀밭까지 오기 전에 노를 젓는 동안에 끈으로 내 머리에 묶었던 모자, 내가 헤엄을 치는 동안에도 꼭 붙어 있었던 내 모자가 상륙한 후 그만 머리에서 벗겨져 나갔던 것이다. 나는 모자를 묶었던 끈이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고로 끊어져 나갔고 그래서 모자를 바다에서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나는 황제에게 모자의 용도와 성질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한 빨리 내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다음 날 마차꾼이 마차에 그것을 싣고 도착했는데 모자의 상태가 썩 좋지는 못했다. 소인들은 모자 가장자리에서 4cm 떨어진 모자챙에다 구멍을 2개 뚫은 다음에 2개의 갈고리를 그 구멍에다 고정시키고 이어 그 갈고리를 기다란 줄을 이용하여 마구에다 결박시켰다. 그런 다음 800m나 되는 거리를 마차로 질질 끌면서 수송해 왔다. 하지만 소인국의 땅은 아주 부드럽고 평평했으므로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모자의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후에 황제는 수도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부대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오락 행사를 벌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거인의 조각상처럼 서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련한 지휘관이자 나의 후원자였던 한 장군에게 휘하 부대를 밀집 대형으로 행군시켜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가게 했다. 보병은 24열로 나란히 섰고 기병은 16열로 섰다. 그리고 북이 울리고 군기가 휘날리며 창날이 번득거렸다. 이 부대는 보병 3천에 기병 1천으로 구성되었다. 황제는 나의 신체와 관련하여 모든 병사가 엄격하게 예의를 지킬 것을 명령했고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어명도 젊은 장교들이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갈 때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사실을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그 당시 내 바지는 그다지 상태가 좋지 못하여 소인들에게
웃음과 감탄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나는 구속된 내 몸을 자유롭게 풀어달라는 건의서와 탄원서를 무수하게 올렸고, 마침내 황제는 그 문제를 처음에는 내각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에서 거론하게 되었다. 두 번의 회의에서 나의 석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스키렛이 볼골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볼골람 장관은 특별히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나의 치명적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그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강요들의 전원 찬성으로 결론 났고, 황제는 그것을 확정지었다. 볼골람은 직책이 갈베트, 즉 해군 장관이었다. 황제의 신임이 두터웠고 소관 업무를 잘 알았으나 퉁명스럽고 심퉁맞은 표정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도 마침내 설득되어 석방에 동의했다. 그러나 나를 석방시키는 전제 조건들을 작성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각에서 관철시켰다. 그는 직접 그 문서를 작성했다. 그 석방 조건 문서는 스키렛이 볼골람이 직접 내게 들고 왔고, 그의 옆에는 2명의 차관과 여러 명의 고위 관리가 시립했다. 그 조건 문서가 낭독된 후에 그들은 그 조건들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내게 요구했다. 먼저 내 조국의 방식대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법률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맹세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맹세는 오른쪽 발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의 정수리에다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귀 끝부분에다 올려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자는 서인국 특유의 문장과 표현 방식, 그리고 나를 석방하기로 한 여러 조건 등이 궁금할 것이므로 나는 그 문서 전체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된 문장을 일반에 공개한다. 골바스토 모마렌, 에블람의 그루딜로, 쉐핀, 물리, 울리, 구에. 릴리펫의 가장 위대한 황제는 온 우주의 기쁨이면서 공포이다. 그분의 영토는 5,000 블루스트룩, 원주가 약 20km로서 지구의 가장 오지에까지 뻗쳐 있다. 그분은 모든 군주들의 군주이며 모든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키가 크다. 그분의 발은 지구의 중심을 짓누르고 그분의 머리는 태양을 떠받친다. 그분이 고개를 한 번 끄덕이기만 해도 지상의 모든 군주들은 무릎을 흔들면서 떤다. 봄처럼 상쾌하고 여름처럼 편안하며 가을처럼 결실이 많고 겨울처럼 무섭다. 가장 숭고하신 폐하께서는 최근에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영토에 도착한 산악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조문을 부과하셨고, 그는 모든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맹세했다. 첫째, 산악인간은 위대한 왕실의 옥새가 찍힌 허가증 없이 우리의 영토를 떠나지 못한다. 둘째, 산악인간은 우리의 사전 명령 없이 수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가 수도로 들어올 경우에 주민들에게는 2시간 전에 경고를 해서 그들의 집안에 머무르도록 할 것이다. 셋째, 산악인간은 우리의 주요 대로에서만 걸어 다닐 것이며 초원이나 밭을 걸어가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넷째, 그는 대로를 걸어갈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신민, 그들의 말, 수레 등을 짓밟지 않도록 극도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신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그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긴급한 전령을 지급으로 파견해야 할 경우 산악인간은 그 전령과 파발말을 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달려가야 한다. 매달 6일은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전령을 황궁에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한다. 여섯째,
산악인간은 블레푸스크 섬에 사는 우리의 적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동맹이 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를 침략하려고 준비 중인 적국의 함대를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7째, 산악인간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거대한 돌들을 들어올려 주요 공원이나 다른 황실 건물들의 담장을 막아주어야 한다. 8째, 산악인간은 2달 내에 우리나라의 해안 일대를 직접 답사하여 그의 걸음걸이로 우리 영토의 둘레를 정확하게 측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하겠다는 엄숙한 맹세 아래 산악인간은 우리 신민 1728명분에 해당하는 고기와 음료를 날마다 제공받을 것이고 황제를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우리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폐하치세 제91번째 달 제12일에 벨파보락에 있는 우리의 황궁에서 작성되었다. 나는 아주 흔쾌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이 모든 조항을 맹세하고 승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조항들 중 일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명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 조항들은 오로지 해군 장관인 스키렛이 볼골람의 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맹세를 하는 즉시 나의 쇠사슬은 풀렸고 나는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황제 자신이 친히 그 맹세 의식에 행차하여 그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나는 황제의 발 아래 부복함으로써 그런 성은에 답례했다. 황제는 곧 나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우아한 표현이 오고 갔는데 나는 잘난치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 표현을 반복하지 않겠다. 황제는 내가 유익한 신하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고 또 그 자신이 지금껏 내게 베풀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그 혜택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는 내게 자유를 가져다 준 위의 조항들 중 마지막 부분에서 릴리펫 사람 1728명분에 해당하는 고기와 음료를 날마다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겼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궁중에 있는 한 친구에게 어떻게 그런 구체적 숫자에 도달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폐하께 봉사하는 수학자들이 사분위의 도움으로 내 신장을 파악한 후에 나의 신체 구조가 소인의 그것에 비하여 12대 1 비율로 큰 것을 발견하고 내 몸의 부피가 적어도 소인 1728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그만한 숫자의 소인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이 사람들의 창의적인 재주와 저 위대한 군주에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경제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다.